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시리아 철군과 관련해서 한국에 관한 어떤 영향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결정한 이후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동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또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민들 스스로가 대외 문제에 대한 불개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푸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2016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들의 37%가 대외 개입 문제 찬성을 하고 57%가 반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 여론을 알았기 때문에 America First, 즉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반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이 발표한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패시픽 스트래티지 리포트라는 겁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서입니다. 미국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계적인 또는 국가적인 전략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2018년 5월에 기존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6월에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발간한 겁니다. 얼마 전 10월 17일 날 주한미 대사인 해리스는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유사점이 많다면서 한국이 동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인도태평양이라는 그 어떤 포괄적인 단위의 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그 용어를 처음 쓴 것은 1924년 독일의 지정학자인 칼 하우스호퍼였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패시픽 region, 인도-패시픽 space라는 말을 썼습니다. 1960년대 호주에서도 인도-패시픽 basin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인도를 방문하면서 인도태평양의 연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는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 여사가 이 용어를 호주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뿐만 아니라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도 2012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자극받아서 2017년 11월 6일 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로써 이것이 미국의 국가전략으로 채택되게 되었고 결국은 이것은 대륙 세력에 대한 해양 세력의 연대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위협은 중국을 최우선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리비저니스트 파워라 그래서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첫 번째는 준비, 다양한 상황에 준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동반자 관계, 다수의 국가들과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이러한 그 국가 또는 다양한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서로 협조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상당히 추상적이면서 포괄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인도태평양은 인도, 그리고 중국, 또 일본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 인도네시아. 그러면 당연히 한국은 중심이 아닙니다. 한국은 동북쪽의 끝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로만 봐도 한국이 중심이 되거나 한국의 중요성이 현재보다
높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전략서 내용에서도 한미동맹을 평가하기를 인도태평양 전체가 아니고 동북아시아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도태평양 전체 관해서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도 보면 한국이 스스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노력이라든지 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받는다든지 해서 한국이 자국 방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번 의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봉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 핵심적이지 않고 남중국해가 더욱 핵심적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본의 위치가 그만큼 격상됐다는 겁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리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일본 스스로가 미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미일 동맹 관계가 강화되면 한미 동맹 관계는 그 중요성이 점점 약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추측을 해본다면 한미동맹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정도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쿠르드족과의 관계처럼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을 적으로 계속 인식하지 않거나 방위 분담 등에서 계속 인색한 모습을 보일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또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도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미중 균형 외교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최우선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위분담 등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의 가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학자들은 학자대로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쿠르드족의 경우에서와 같이 한국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맹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공기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듯이 한미동맹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공기의 고마움을 알듯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알아서 잘 관리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 그렇게 되도록 정부에게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